이 글이 연계 글인 건 다 아시죠? 비문학 치고는 엄청 진하게 연계되었습니다. 수능 완성 실전편에 실전 모의고사 4회를 보시면 해겔 나오고 변증법 나오고 절대정신과 예술 이런 개념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정도면 다른 때에 비해서 상당한 정도로 연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연계 효과를 별로 체감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많은 학생들이 비문학에 대해서는 연계에 대한 기대감을 별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학작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계 교재의 비문학 글들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한 것이 작용했을 겁니다. 그리고 대비를 철저히 했다 하더라도 지문 내용이나 문제 수준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연계빨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문은 출제자들이 지문을 발췌하는 데에서나 문제의 선지를 구성하는 데에서 약간의 부주의함이 보이는데 이 출제 오류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 때문에 학생들은 또 혼란스러워 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문을 자세히 분석해보고 거기에 딸려있는 문제들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8번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지문 분석만 잘하면 해설 없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출제 오류로 볼 수 있는 부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지문을 읽기 전에 꼭 말하고 싶은 것은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지문 내용이 복잡할수록 또는 비슷비슷해 보이는 개념어들이 많을수록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읽기만 하면 문제도 쉽게 안 풀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메모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라든가 시간 없어 죽겠는데 메모까지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말하는 메모는 문단별로 개요 작성을 하듯이 글을 정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시간이 철철 남아돌 때나 하는 거고 실제 시험 상황에서는 정신 나간 짓이죠. 제가 말하는 메모는 내용 간의 관계가 복잡해서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메모를 통해 개념의 관계를 구조화하고 시각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훨씬 이해가 잘 될 뿐더러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게 되죠. 특히 법지문이나 생명과학 지문은 메모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글도 메모를 하면서 읽으면 훨씬 이해도가 올라갈 겁니다. 첫 번째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정립, 반정립, 종합. 뭔가 있어 보이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해겔이 거명된다.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요거 중요한 거 나왔어요? 아니라, 이 부정 표현 나오면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게 아니에요. 병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증법이라고 하는 게 대등하지도 않고 병렬도 아니다 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계속 갑니다.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조화로운 통일, 수렴적 상향성, 특히 수렴적 상향성 이런 말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뭔가 색다른 표현이고 좀 낯설어요. 우리가 흔히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고급지고 좀 있어 보이는 그런 표현이 나오면은 이 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어들이란 말이죠. 그럼 일단은 표시를 해놔야 돼요. 읽으면서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이해가 바로 됐다면 아주 좋겠죠. 그러나 이해가 안 됐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거는 시험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표시를 해놓고 나서 문제에서 마주쳤을 때 확인을 하고 답을 골라볼 수가 있겠죠. 아예 이해가 안 된 상태로 문제를 풀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내용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조화로운 통일, 수렴적 상향성 이런 말들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거를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해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자, 이 문장도 좀 생각을 해봅시다. 논증의 방식이라고 나왔는데 그거를 넘었대요. 그럼 논증의 방식이 맞다는 얘기야? 틀리다는 얘기야? 맞다는 얘기예요.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이것뿐만 아니라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논증 방식도 되고 존재 방식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즉 부연 설명이죠.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얘가 어떤 애냐면 세계의 근원적인 질서래. 세계의 근원적 질서. 이게 이념이래. 그거의 내적 구조. 내적 구조라는 거는 조금 아까 얘기했던 존재 방식하고도 통할 수 있는 말이겠네요.
내적 구조도, 그 다음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시공간적 현실로 드러난다. 현실. 그러니까 이념과 현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변증법적이래요. 그래서 이념과 현실은 또 나왔죠? 이념과 현실 서로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첫 번째 문단이 되게 쉬운 듯 하면서도 까다로운 내용이에요. 내용 자체가 조금 철학적이고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글을 쓴 사람이 굉장히 요측 이후부터요. 요 부분이 좀 문장이 구조적으로 중의적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의미가 딱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원래 글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출제를 하려면 출제자들이 문장을 다듬어가지고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아가지고요. 학생들이 여기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내용 이해하는데 상당한 혼란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출제자의 부주의함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어찌됐거나 이 부분은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저도 굉장히 여러 번 읽어봤는데 계속 읽어도 계속 이상한 느낌이 드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문장인데,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이념과 현실이 존재하고 그 이념과 현실 둘 다 존재 방식과 논증 방식, 이 부분에서 변증법적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단부터 나오는 내용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이념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세 번째 문단은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다. 그거를 지금 제시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술 나오고 종교 나오고 철학 나오는데 이 얘네들이 모두 다 절대정신의 한 형태래. 조금 더 가봅시다.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대. 자, 절대정신이 무엇이냐? 절대적 진리인 이념. 이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네요. 이념이 절대적 진리래요. 그걸 인식하는 인간의 정신 영역이래. 그게 절대정신이래. 자, 이쯤 되면은 이거 내용이 장난 아니게 복잡하게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이 순간 바로 메모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메모할 만한 공간을 찾아서 메모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앞에 첫 문단에서 나왔던 내용부터 정리를 하면서 가보도록 하죠. 정립, 반정립, 종합. 얘네들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고 있는 세범주의 병렬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 뒤에 보면은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서 수렴적 상향성을 지닌대요. 그래서 얘네들은 대립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정립과 반정립이 대립을 이루고 있고요. 얘네들이 조화로운 통일을 이룬다. 그래서 수렴적 상향성의 구조를 취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야지 이게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대등한 위상이나 범죄 병렬이 아니라 조화로운 통일, 수렴적 상향성, 요거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성되어진 이념이 현실로 드러나는 데 있어서도 역시 그 방식면에서 변증법적이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념과 이 현실의 존재 방식이나 논증 방식들이 모두 다 변증법적이어야지 된다라는 설명을 첫 번째 문단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이념이 세계의 근원적 질서라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여기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념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적 진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념과 관련된 표현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긴 이념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절대정신 세 가지 형태가 예술, 종교, 철학이라는 거죠. 하나의 이념이 예술, 종교, 철학의 세 가지 형태의 절대정신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설명까지 됐습니다. 계속 보면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여기 동일한 내용이라고 나오죠? 내용은 동일한데 다만 인식 형식 차이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 인식 형식의 차이가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그 차이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 표상, 사유이다. 직관, 표상, 사유. 그러니까 예술, 종교, 철학은 인식의 영역이고 절대정신이면서 그것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근데 이게 나타날 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인식 형식의 차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직관, 표상, 사유 이렇게 있다는 거죠. 직관에 의해서 예술의 형태를 띠게 되는 거고 표상에 의해서 종교의 형태를 띠게 되는 거고 사유에 의해서 철학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다 라는 설명이었죠. 계속 보시면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중요한 개념들을 세 가지로 나누어 놓고 그걸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딱 보면은 야 이거 시험 문제 하나 나오겠다 이 생각을 딱 해야 돼요. 이런 형태로 지문이 구성이 되면은 반드시 문제 하나가 딱 나옵니다. 물론 앞에 요 직관, 표상, 사유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박스를 딱 쳐줬기 때문에 아 이거 문제 하나 나오겠다라는 거를 눈치를 챌 수는 있겠지만 이게 없었다 하더라도 직관, 표상, 사유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해가지고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걸로 봐서 이거 구별하는 문제 분명히 나온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나와요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여기도 6번 문제가 국어 구별하는 문제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개념만 이해를 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가보면 이의 세 형태는 그러니까 이 세 형태라고 하는 게 예술, 종교, 철학, 요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의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 그쵸? 직관하는 절대정신, 예술, 표상하는 절대정신, 종교, 사유하는 절대정신, 철학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규정이 됐고요. 헤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된다 이랬어요.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가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는데 메모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거기에 이제 살을 계속 덧붙여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직관은 외면성이라고 그랬죠. 외면성. 표상은 내면성이라고 했네요. 내면성. 그 다음에 사유는 종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 다음에 사유에서 종합되고 이에 맞춰서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술의 객관성, 종교의 주관성, 그것이 철학에서 종합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 계속 봅니다.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새로운 정보가 또 나오네요. 인식 수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헤겔에게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하기에 앞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입니다.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고 철학은 사유하기에 이 세 가지 형태 간에는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 갑자기 단계적 등급이란 말이 나왔어요. 자, 새로운 정보. 즉 예술은 초보 단계, 종교는 성장 단계,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정신이다. 예술은 초보 단계, 종교는 성장 단계, 철학은 완숙 단계. 메모를 보충을 하면은요. 예술은 초보 단계고, 종교는 성장 단계고, 철학은 완숙 단계다 하는 얘기죠. 근데 이게 단계적 등급의 개념으로 설명이 되다 보니 이 초보 단계에서 성장 단계로 그리고 성장 단계에서 완숙 단계로 이어지는 그 단계적 과정, 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아까 처음에 말했던 정립과 반정립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서 종합을 향해서 수렴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초보, 성장, 완숙 이 과정을 거쳐가는 그런 의미에서 원래 있었던 변증법의 개념에서 벗어나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요. 이에 따라 예술, 종교, 철학 순의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여기 세 번째 문단 표시를 안 했네요. 다시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최고의 지성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저 말하는 사유의 사유. 사유에 의거해서 만들어지는 철학뿐이다. 아까까지만 해도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예술, 종교, 철학이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철학을 명실상부한 절대정신, 최고의 지성에 의거한 그런 절대정신이다 라고 해가지고 철학을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계속 보면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다. 그러니까 옛날에나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했지 현대에 와서는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글이 헤겔의 변증법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나글은 그 내용 중에서 타당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글입니다. 이어서 계속 보죠.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 자, 부정표현 계속 나오고 있죠? 부정표현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일방적 승리 안 돼. 그 다음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에 나타나도 안 된다. 그 얘기였습니다.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종합이라는 게 양자의 본질적인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고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되는 것, 여기에서 성립하는 것이다. 이거 앞에서 설명한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가글의 첫 번째 문단에 보면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얘기했었던 부분이 있었죠.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수렴적 상향성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가 첫 번째 문단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 문단 들어가 봅시다. 헤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바로 이것이다. 그러기에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학문 체계를 조탁하는 것이 바로 그의 철학적 기획이 아니었던가. 자, 여기까지 해서 헤겔의 변증법에 대해서 그 탁월성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글의 필자가.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나 보세요. 그런데 그가 내놓은 성과물들은 과연 그 기획을 어떤 흠결도 없이 완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이제 문제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미학에 관한 한 그렇다는 답변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지성의 형식을 직관, 표상, 사유 순으로 구성하고 이에 맞춰 절대정신을 예술, 종교, 철학 순으로 편성한 전략은 외관상으로는 변증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인 구성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 내용을 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증적으로 강화 완성되고 있음이 메모한 걸 좀 보시면요. 이 인식 형식들의 인식 수준이라고 하는 개념을 집어넣음으로 해서 단계적 등급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초보, 성장, 완숙 이런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직관의 특성인 외면성이 표상의 특성인 내면성과 만나가지고 이게 종합이 돼가지고 사유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단계적으로 거쳐야 되는 이 상황으로 이해가 되면서 외면성이 내면성을 만나서 확 줄어들게 되고 내면성이 더욱더 강화되고 마침내에는 종합에서 이 둘의 종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면성이 완성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계속 보시면은요.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증적으로 강화 완성되고 있음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조금 아까 외면성이 줄어들고 내면성이 강화 완성된다 이렇게 가는 거였고
마찬가지로 예술의 객관성이 지워지고 종교의 주관성이 강화되고 마침내는 종합 단계에 이르러서 주관성이 완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주장이죠. 그래서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쵸? 이렇게 단계적 과정으로서의 이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 변증법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계속 보면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소거되고 만다. 저 직관의 외면성, 예술의 객관성, 이것이 표상, 종교, 이것을 거치면서 종합 단계에 와서는 거의 다 사라져버린 그 상태가 돼버린 것이다. 라는 설명이죠. 세 번째 문단 계속 보시겠습니다.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그렇죠. 지금 나글의 필자는 해겔의 변증법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서 그걸 기준으로 타당성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해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했어야 할 것이다.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여기에 있던 객관성이 여기에 주관성을 만나서 객관성이 뭐라고 됐어요? 아까? 완전히 소거됐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소거되다 보니 주관성만 살아남아가지고 점점 강화, 완성되었다.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지금 주관성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처음에 얘기했던 대립적인 두 범주의 조화로운 통일하고는 거리가 있는 내용이 돼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사라진 객관성을 다시 살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이 필자는. 그래서 여기에 재객관화되는 단계를 추가해야 한대요. 계속 읽어봅시다.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가.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해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 때문에 방법과 철학 세계관의 이러한 불일치는 더욱 아쉬움을 준다. 해겔의 설명에서 문제가 됐던 게 뭐였어요? 방법과 철학 체계.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현실과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간의 불일치를 아쉬워하고 있는 내용이다. 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보기는 해겔과 나의 글쓴이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의 일부이다. 가상의 대화와 관련된 문제가 가끔 나오잖아요. 이런 유형.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니까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일단 보시면은 가에 들어갈 내용, 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네요. 여기에 보기 안에 블랭크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래요. 대화니까 해겔이 먼저 얘기를 하네요.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네. 이 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네. 여기서 낯익은 표현 나오네요. 완숙기, 그 다음에 최고의 지성적 통찰, 최고의 지성. 이런 표현들은 본문에도 있었던 거라서 요거랑 관련을 지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게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글의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여기 있네요. 여기 완숙 단계에 있었죠? 초보 단계, 성장 단계, 완숙 단계에서 완숙이 보입니다. 그거랑 이제 관련 지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술, 종교, 철학 순회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 정신은 최고의 지성, 사유 말하는 거죠. 이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철학뿐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은 표현으로서 이어지게 되는 건데 여기서 좀 차이가 있다면 보기에서는 이런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켰대요. 예술이 나오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철학뿐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문제를 풀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해겔의 대사를 계속 보시면은요. 그에 비해 초기의 작품들은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해 결코 수준급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이는 그들이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었네 했어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미성숙했을 때 이거는 뭐겠습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초보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이 초보 단계에서는 예술로 연결이 되는데 완숙 단계에서는 철학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보기에서는 완숙기에
예술미 승화가 나오고 있단 말이야.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 말에 대해서 나의 글쓴이가 뭐라고 그러는지 보세요. 방금 그 말씀과 선생님의 기본 논증 방법을 연결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나의 글을 읽어봤을 때 이 글쓴이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헤겔과는 다른 새로운 이론을 막 주장하고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나 글을 좀 보시면요. 두 번째 문단에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종합적인 학문체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들여다봤더니 헤겔의 변증법은 좀 모순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글이었잖아요. 그래서 가의 블랭크 속에는 헤겔의 논리가 모순이 있다, 타당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사실 이 문제는 느낌적으로 정답을 찾아낼 수는 있어도 이 문제 자체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를 하고 답을 고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만큼 풀기가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유형상의 까다로움 때문이죠. 가상의 대화 상황은 A가 B에게 말을 건네는 상황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경우는 보통 그냥 가상의 대화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A가 B를 비판한다 또는 조언한다, 충고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표현을 합니다. 또는 문학작품 같은 경우라면 A의 입장에서 B를 감상한 것으로 올바른 것 또는 올바르지 않은 것 고르기, 아니면 A의 입장에서 B를 위로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런 거 고르기, 이런 식으로 문제는 나오는데 결국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럴 때 중요한 것은 A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본문에서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A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한 선지가 만들어져 있느냐를 따지는 그런 문제예요. B의 내용이나 B의 입장을 가지고 틀리게 하거나 맞게 하거나 이것 때문에 정답이 갈라지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A의 입장 가지고서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A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나의 글쓴이란 말이에요. 여기 A가 나의 글쓴이고 그 다음에 B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헤겔인데 A에 해당이 되는 입장이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뭐가 있지를 않아요. 우리가 본문을 읽어봐서 알지만 나의 글쓴이의 입장은 새로운 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헤겔의 변증법이 그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종합적인 학문체계를 갖추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부분, 모순되는 부분,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글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A라고 하는 입장이 딱히 문제하지를 않고 B의 내용, 즉 헤겔의 논리의 그 과정,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유형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했어야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출제 오류의 요소가 개입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선지를 보시면은요 1, 2, 3, 4, 5번 전부 다 이론과 현실 이걸 나누어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론에서는 이러이러한데 현실에서는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론과 현실을 나누어 놓고 얘기를 하려면 이론이라고 하는 거를 뭘로 볼 것인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볼 것인지를 명확하게 소지를 주고 나서 문제를 내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어디를 봐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가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냥 언뜻 보기에는 가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론으로 보고 보기로 나와 있는 내용을 현실로 볼 것인가 되게 애매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 글의 산문단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서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산문단에 있는 내용의 실제적인 사례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산문단을 이론으로 보고 여기에 있는 보기를 현실로 볼 것이냐 이거 되게 맞지 않는 내용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본문 설명할 때 나왔던 것처럼 가의 두 번째 문단의 이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있죠. 그 이념을 이론으로 보고 세 번째 문단을 현실이라고 했었으니까요. 그와 더불어 보기를 실제 사례로 산문단과 보기를 연결을 시켜 놓는 거 요걸 현실로 보자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안이라고 본다면 이게 두 번째 안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불명확하게 문제를 낸 것 자체가
출제자의 부주의함을 넘어서 그 미숙함이 엿보이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이론과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출제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 봐서는 두 번째 문단을 이론으로 보고 세 번째 문단과 보기를 현실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1번 선지 같은 경우가 그렇게 보지 않으면 얘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번 선지를 볼까요? 이론에서는 대립적 범주들의 종합을 이루어야 하는 세 번째 단계가 현실에서는 그 범주들을 중화한다. 메모한 걸 좀 보면서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이론에서는 대립적 범주들의 종합을 이루어야 하는 세 번째 단계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 정립과 반정립, 대립적 범주들의 종합을 이루어야 하는 세 번째의 이 내용이 현실이라고 하는 거는 인식 수준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된 요거 초보, 성장, 완숙, 단계적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요런 단계들, 요게 세 번째 문단에서 설명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걸 현실로 봐야만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구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현실로 안 보고 2단원과 3단원을 모두 이론으로 봐버리게 되면 1번 선지는 맞는지 틀리는지를 구별할 수 없는 선지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단을 이론으로 보고 3문단을 현실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어찌됐거나 그렇게 따져보면 이 세 번째 종합해야 되는 부분이 현실에서는 중화한다. 중화라는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나의 첫 번째 문단에 보면 중화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 고유한 본질적 규정, 그 특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걸 중화 상태라고 얘기를 했네요. 중화의 개념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보시면은 초보 단계에 있었던 이 예술의 객관성과 직관의 외면성, 이것이 성장 단계에서 종교의 주관성과 표상의 내면성을 만나가지고 이 외면성과 객관성이 사라지고 내면성과 주관성이 강화돼서 이 종합의 완숙 단계에 오게 되면 이 내면성과 주관성이 완성된다라는 얘기였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외면성과 객관성은 사라지니까 그 특성이 없어진 거니까, 소멸된 거니까 중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면성과 주관성은 강화,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중화라고 볼 수 없죠. 외면성과 객관성은 중화될지 모르겠지만 내면성과 주관성은 중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 여기 있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이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1번 선지 얘기하면서 나왔던 것처럼 외면성과 객관성은 중화돼서 사라지고 내면성과 주관성이 종합 단계에서 강화 완성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 완숙 단계. 그러다 보니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 그러니까 보기를 좀 보시면은요, 완숙기에 이르러서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했대요. 정리된 걸 보시면은 예술은 직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기에 보면은 완숙기에 이르러서 최고의 지성적 통찰, 여기 사유라고 그랬죠? 이 사유를 통해서 예술미로 승화됐다는 얘기니까 이 사유가 철학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예술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직관으로 만들어낸 예술과 사유로 만들어낸 예술의 그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초보 상태에서의 예술과 완숙 상태에서의 예술, 이거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그러니까 여기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 이것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내면성이 강화 완성된 상태에서 이걸 바탕으로 한 예술, 이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죠. 2번. 3번 보시면은 이론에서는 반정립 단계에 위치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정립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말 자체가 틀리지 않아요? 사실상 이 정립, 반정립, 종합 이걸로 본다면 여기 예술은 정립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종교가 반정립에 해당이 될 거고 철학이
종합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반정립 단계에 위치하는 예술, 이거 틀렸고요. 반정립 단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정립 단계에 있는 것, 현실에서는 정립 단계에 있는 거, 이런 거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돼버리네요. 일단 이건 뭐 완전히 틀려버린 상황이고요. 4번 선지를 보시면은 이론에서는 객관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이, 그죠? 객관성을 본질로 하고 있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닌다. 이론에서는 예술이 객관성을 본질로 하고 있었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완숙 단계에 이르면 보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고의 지성적 통찰, 이 사유를 통해서 예술미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때 이 사유라고 하는 거는 이 완숙 단계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주관성의 강화, 완성된 형태란 말이에요. 아까 2번 선지 설명하면서 얘기가 됐던 거죠.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니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예술이라고 하는 형태는 초보 단계에 해당하는 예술일 경우에는 객관성을 본질로 할 거고, 완숙 단계에 해당하는 예술일 경우에는 사유를 통한 종합, 2단계에서 만들어진 예술이기 때문에 이건 주관성이 강화, 완성된 상태에서의 예술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이다 라고 하는 말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안 됩니다. 학생들이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선지였어요. 그 다음에 5번, 이론에서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진리의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 가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술도 과거에는 진리 인식을 수행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틀리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 문제는 문제 자체의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문제의 그 어설픔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조금 더 문제점을 찾아내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대립적 범주의 종합을 이루어야 하는 세 번째 단계. 여기 단계라는 말은 현실에서나 단계라는 표현을 써야 되지, 이론 상황에선 단계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잖아. 여기서는 단계보다는 범주라고 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초보, 성장, 완숙, 요거에 대해서는 단계라는 말을 쓸 수 있지만 정립, 반정립, 종합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는 단계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떡하니 단계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부주의한 선지 구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번 선지에서도 단계가 쓰여 있고요. 여기 3번 선지 있죠? 이런 것도 단계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어려운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